엔지니어링이란 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애매해요. 공학이라고 보통 번역을 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은 공학이라고 하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역공학이라고 하죠. 근데 그 공학이라는 말 자체가 좀 배울 학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마땅한 단어가 없을 뿐이지. 그러면 엔지니어링이라는 뜻은 뭐냐?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어떤 지식이나 과학적 체계를 현실화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생산 프로세스를 만들고 진짜로 구현을 하고 만들어내는 거. 대표적으로 건축에서는 설계 도면을 이용해서 건축물을 만드는 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냥 만들 수 없죠. 그걸 만들려면 수많은 기법들과 과정들과 프로세스와 여러 가지 지식들, 실행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에 비해서 역공학이라는 건,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건 만들어진 건물을 가지고 청사진과 프로세스를 도출해내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뭐 건축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인데, 과학적인 이론을 베이스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다 공학이고, 그 반대로 어떠한 특정 생산물로부터 얘를 만들 수 있는 원리나 설계 도면을 추출해내는 것을 역공학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뭘까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불리는 대학교의 학과도 있죠. 소프트웨어 공학 학과는 뭘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론을 베이스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결과물을 산출하는 다양한 기법들, 그리고 만들어지는 그 노동력을 투입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시면 설계 기법도 배우게 두고요. 생산 프로세스 관리 기법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생명주기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기법들을 배우는 거라고 하셨죠. 근데 좁은 의미에서 소프트웨어 디자인을 할 때, 프로그램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에서 공학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설계 도면을 만들고 설계 도면에 따라서 프로그램 코드를 짜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설계 도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소프트웨어 설계 도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건축 쪽에 설계 도면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도면이 있을까요? 실은 있습니다. 국제표준으로 UML이라는 게 있죠. UML의 기본적인 12가지 도표들은 소프트웨어의 구조와 설계면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고 코드를 짜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코드를 짜고 설계 도면을 그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맞을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설계 도면을 안 그리고 하실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그려야 돼요. 근데 조금 고급 개발을 하면 설계 도면 없이 소프트웨어를 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복잡한 형태의 컨테이너 하우스를 만들었다고 쳐보죠. 근데 무작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컨테이너가 일정한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증식하는 것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람이 살 수도 있고 건물이 무너지지도 않아. 그럼 이 컨테이너 집의 문제는 뭘까요? 문제가 있나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회사에서 그 서비스 돌아가고 사용자들은 그거 쓰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판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닌지 판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판정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를 아는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작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판정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이 판정이 어떻게 안 하면 뭐가 되는지도 안 드렸구나. 판정을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프트웨어가 끝이 나지 않아서 버전 픽스가 안 되고 무한 개발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생활이죠. 버전 1.0에서 마감을 짓고 더 이상 오피스 97의 기능을 확장하고 싶지 않다라면 오피스 97의 기능 정의가 돼 있어야지만 나머지는 오피스 2000에서 만든단 말이에요. 따라서 설계 도면이 없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짬밥 있는 개발자가 코딩하면 굴러가긴 합니다. 문제는 언제 끝낼 수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맞게 구현한 건지 여기까지 구현한 게 맞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걸 알려면 먼저 무엇을 구현한 거가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먼저 문서화시키고 해야지만 그걸 기준으로 내가 끝났다 안 끝났다가 판정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중요한 점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끊임없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늘도 업데이트를 했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계속 업데이트 되니까 개발자도 계속 개발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기능은 계속 향상되고 있으니까. 그럼 언제 개발이 끝나는 거야 대체?
나는 언제 이 개발 건수를 끝내고 휴가를 갈 수 있는 거야? 계속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관리론상 가장 중요한 건 버전 픽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PMP라는 자격증을 따보시면 아시겠지만 PMP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프로세스를 정리해서 버전 픽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설계도와 목표를 설정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귀찮고 아무리 코드를 만드는 게 급할지라도 내일까지 납품일일지라 할지라도 사양서를 만들고 동의받지 않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시면 오늘 밤새고 내일 납품해도 그 다음날도 밤새세요. 그 다음날도 물론 밤새죠. 계속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버전 픽스를 할 수 있는 문서를 먼저 만들고 사양이라도 먼저 확정을 지어서 관계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게 가장 먼저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버그 패치를 할 거야. 제일 나쁜 게 뭘까요? 지라 티켓이에요. 지라 티켓입니다. 지라 티켓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버전 픽스가 되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내에서 대부분 컴플런스나 지라 연동해 쓰실 거예요. 큰 회사 같으시면 오늘 이슈를 10개 쳤는데 내일 가면 티켓이 몇 개다? 또 10개가 있어. 그 다음날 10개가 있어. 나 언제 휴가 가는 거야? 그쵸? 팀에 무한히 티켓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티켓을 해소하는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추적해도 소용이 없게 돼요. 왜? 아니 오늘은 빨간색으로 해래매. 그래서 내가 끝냈더니 그 다음날 티켓이 뭘로 와 있다? 똑같은 건수가 초록색으로 하라고 돼 있단 말이야. 티켓이 해소되고 나서 그 다음번 티켓이 똑같은 수정사항을 번복시킨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바로 버전 픽스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켓 시스템은 티켓으로만 남아야 되고 티켓을 모아서 마일스톤으로 버전 픽스를 한 다음에 개발하지 않으면 티켓이 해소돼도 계속 티켓이 똑같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티켓 시스템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굉장히 무모한 짓이다. 그래서 티켓 시스템과 버전 픽스를 같이 가져가야지만 티켓 시스템의 레포팅 기능이 살아나는 거지 티켓만 의존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오늘 티켓을 해소했더니 그저께 티켓이 살아나. 뭐 이런 식이에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무리 급해도 내일 런칭 날짜고 투자자 시연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개발 스펙이 확정되지 않은 것들은 개발하면 안 돼요. 오래 걸릴 걸 개발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정이 부족하면 개발 안 하는 게 아니라 확정되지 않는 사항들은 개발하면 안 돼요. 그 점이 초보 개발자에서 중급 개발자나 팀장으로 넘어갈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에요. 그래서 대리자밥 차고 자기가 실력 좀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하는 실수가 내가 손이 빠르니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해결된 것 같지만 다음날 다른 이슈로 똑같은 게 다시 부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세 번아웃이 오죠. 왜 대리 때 번아웃이 오느냐? 능력도 생겼는데 과장되기 전에 반복되는 무한 작업에 치인 거죠. 근데 그 치인 건 누구 책임이다? 본인 책임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개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은 좀비처럼 부활하지 않는 버전으로 픽스해서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번에 드디어 근거가 생겼으니까 빨간색으로 했다는데 다시 파란색으로 해달래. 그러면 그 사람, 파란색으로 해달라는 사람은 뭘 거슬러야 되죠? 버전을 거슬러서 저한테 제안을 해야 돼요. 이거 버전 1.1에 보면 명시되어 있는 사항인데 넌 이걸 고쳐서 버전 1.2로 만들 거냐? 네. 그럼 이걸 제안한 티켓을 끄는 사람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겠죠. 이 버전은 전체가 다 공유하고 확정을 지은 건데 이걸 거스른 결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버전 1.3에는 뭐라고 쓸 수 있는지 아세요? 디자이너 김씨가 부탁한 내용 때문에 버전 1.3 이렇게 써버릴 수가 있어. 핫픽스에다가. 이런 정도의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버전 픽스를 하고 개발해야 돼요. 그러면 다 만들어진 거에 대한 QA팀의 요구사항이나 긴급 패치 사항들이 올 거예요. 얘도 무조건 버전으로 확정되어서 해결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윈도우 패치나 혹은 맥OS 패치할 때 버전 픽스 넘버 없는 경우 보셨어요? 없죠. 버전 픽스 넘버 샵 178893 이렇게 나오고 밑에 어떤 픽셀이 다 나오고 픽스된 거잖아요. 그쵸? 그거 안 하고 사시면 안 돼요. 티켓의 나쁜 점은 그게 한 건수로 돌아다니는 거가 나쁜 점이 아니라 얘가 없어져도 이 티켓과 상충되는 티켓이 또 날라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업을 해도. 그래서 개발자의 작업 단위는 티켓이 아니라 버전이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기시고 뭐고 다 만들어진 건데 그 이후에 산업계의 애자일 시스템들하고 물려서
여러분들은 깃을 어떻게 쓰고 있는 실정이죠? 어떻게 교육받고 있죠? 티켓 하나당 커밋 하나라고 교육받으셨을 거예요. 그쵸? 티켓 하나당 커밋 하나. 그래서 커밋 메시지는 무조건 티켓 샵 넘버를 물고서 커밋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될 리가 있냐고. 티켓만 해도 되는 거지, 여러분들은 무한 작업을 하는 루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원래는 커밋 로그 메시지는 항상 뭘로 남아야 되냐면 버전 픽스로 남아야 돼. 근데 버전 픽스를 했더니 주기가 너무 길다고 티켓 넘버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티켓 넘버로 끊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반드시 모아서, 근데 모아보면 티켓이 하나로 종결될 리가 있겠어요? 이 티켓, 저 티켓, 티켓 4개를 모아보면 얘가 분리되어 있는 코드로 커밋을 할 수 있겠냐고.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 티켓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서 클래스 여러 개를 건들게 됩니다. 근데 다음번 티켓도 중복되는 클래스 여러 개를 건들게 돼요. 그럼 한 번에 티켓 2개를 처리할 때는 당연히 여러 개의 클래스에 2개의 수정문이 들어가겠죠. 버전을 픽스할 때는 더 많은 애들이 관여하게 돼요. 그러면 이슈 티켓당 커밋을 하기 위해서 되게 우스운 짓을 하는 거죠. 이 상태로 한번 픽스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커밋하고 또 반복되는 수정을 거쳐서 또 커밋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티켓 개발 방식인 거죠. 버전 방식으로 해야 돼요. 버전 내의 티켓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걸로. 버전을 쓰면 좋은 점은 버전이 규정하고 있는 티켓들의 모순점을 먼저 해소해야 돼요. 그래서 야, 얘는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얘는 똑같은 걸 파란색으로 해달라는데 이번 버전에서 이거 결국 색깔이 뭐야?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 작업을 하고 해야 돼. 안 그럼 여러분들은 커밋 로그는 2개 생겨. 빨간색으로 한번, 파란색으로 한번. 하지만 아무도 만족하지 않고 빨간 놈은 다시 파란색으로 해달라고, 파란 놈은 다시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개발하실 때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순공학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쵸?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한 얘기가 다 순공학이에요. 설계도면을 그리고 그걸로 구현물을 만들어라. 즉 먼저 계획을 세우고 코드를 짜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설계도면을 먼저 그리고 그걸로 코드를 짜는 회사들도 많이 있죠. SI에서 많이 그렇게 해요. 산출물을 먼저 내고 거기에 맞춰 코드를 짜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일정 경지에 이르르면 문서화를 안 하고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의 구조들은 잡히기 때문에 코드부터 시작하려는 습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후적인 문서화를 하셔야 돼요. 이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를 복잡하게 짜고 메소드를 다 짰으면 걔를 문서로 환원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무엇이 제대로 구현된 건지 알 수 없게 돼요. 문서부터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문서가 만들어져 있지 않다면 코드를 보고 문서를 만드셔야 돼요. 미래의 나를 위해서라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은 역공학과 순공학이 일치하는 거죠. 언제나. 그쵸? 근데 언제나 일치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드는 컴파일러가 검사해 주기 때문에 바른 코드라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계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죠. 그에 비해서 문서는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사람의 인지 능력밖에 없죠. 비대칭이라는 거예요. 코드는 복잡하면 컴파일러에 의존할 수 있지만 문서는 복잡하면 의존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문서의 정합성을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설계 문서에. 그러면 문서를 안 만드는 방법이 있겠네요? 어떻게 하면 안 만들죠? 역공학 툴이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는 코드를 짠 게 문서랑 일치하기도 하고 그 문서가 역공학으로 계속 만들어지니까 코드랑 분리할 일도 없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역공학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계속 스냅샷을 떠두는 걸로 현재 코드를 증빙할 수 있는 걸 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에 내장되어 있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능입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같은 걸로 코드를 짜보시면 리버스 엔지니어 빡 누르면 쫙 하고 UML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코드로부터 역산해가지고. 그와 반대로 여러분들 UML 툴에서 익스포트 코드 해서 언어 고르시면 UML에 있는 구조대로 예쁘게 클래스 껍데기가 나와요. 알고리즘은 채워주지 않지만 객체 관계 구조도까지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순공학과 역공학을 일치시켜서 언제나 문서의 상태와 코드의 상태를 관리하는 시스템 중에 국제표준이 있죠. 아시는 분? CMMI라고 들어보셨어요? 버전 1.0에서부터 5.0까지가 있는데 이 CMMI 규정이 바로 역공학과 순공학을 항상 일치시켜라 라는 규정이에요.
거의 개발이 안 되죠. CMMI 적용하면 거의 개발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번 시간의 거를 순공학 같은 경우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만든 건 아이템이었죠. 그러면 제가 UML보다는 좀 더 친절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UML로 배우시는 것도 좋지만 UML 툴이 번잡스럽고 귀찮기 때문에 저는 그냥 파워포인트 같은 걸 권장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UML의 복잡한 기호도 여러분들한테 거부감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 배워보시면. 언젠간 알아야 되지만. 그러면 저는 뭐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냐면 화살표의 방향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화살표의 방향만. 그러면 아이템이 인포를 가르친다는 건데 화살표의 방향은 가르치는 쪽의 인포는 얘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얘가 얘를 바라봤기 때문에 얘는 얘를 알고 있는 거고 얘는 얘를 모른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은 의존성을 가르쳐요. 의존성은 가리키는 사람은 쟤를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은 날 모른다는 거죠. 내가 자오리를 쏘아보면 자오리가 딴 데 보고 있어. 저는 얘를 아니까 쏘아본 건데 얘는 저를 바라보지 않는 이상은 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건 화살표다.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니 뭐니 상속이니 인터페이스니 이거 다 나타내는 기호들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화살표의 방향만 인지를 하자. 그러면 우리의 대상은 객체니까 클래스 이름이 오겠죠. 클래스 이름이 오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장하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동네가 상속 계열이나 자식 부모 계열에서 써야 되는 첫 번째 섹션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상속하게 된다면 슈퍼에서 얘를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의 인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쵸? 얘를 아이템을 상속했다면 슈퍼에다 이거 4개는 보내줘야 되니까. 또 타입이라는 클래스를 보면요, 컨스트럭터 외에 under set priorit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걸 왜 이 위에다 두냐면 이거 오버라이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클래스가. 그쵸? 훅이거나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애들. 렌더러도 마찬가지로 애드 리무브, 무브, 렌더러 이거 다 구상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 해야 되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은 클래스 스펙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에다 적어주는 게 편해요. 도메인 이전에 구현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위에 몰려 있어야지 내가 하위 클래스 만들 때 뭘 해야 될지 알기가 쉬워서 이게 더 편해. 그럼 적용하는 방법은 메소드에 이 인자들만 잘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콜론 쓰는 애들은 누구냐면 이건 의존성 관계만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를 바라보는 사람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밌는 걸 생각해보죠. 게임이 아이템을 바라보고 있죠. 그럼 아이템은 게임을 모르잖아요. 근데 약간 발상을 전환해 봅시다. 아이템에 있는 메소드들은 누굴 위한 걸까요? 웃기죠? 게임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이템은 난 내추럴 본 이런 메소드 갖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메소드를 쓸데없이 갖고 있지는 않을 거야. 왜 갖고 있냐면 게임한테 서비스하려고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화살표의 방향으로 의존성은 분명히 얘만 아이템을 아는 건 맞는데 아이템의 메소드나 속성의 존재 이유는 이 화살표의 역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작성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게임이 쓰려고 있는 거니까 게임을 위한 애들을 정리하는 표현이 낫다는 거예요. 아이템은 다 게임을 위한 거 아니? 화살표가 하나면 그러겠지, 하나면. 그러나 게임은 화살표가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개가 있잖아요. 게임에 있는 메소드 중에 일부는 아이템이 게임한테 부를 것도 있고요. 일부는 렌더러가 게임을 부를 때 쓰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템이 본인의 주변에 감싸고 있는 셀들을 얻는 방법은 전체 셀을 알고 있는 게임한테 의뢰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겟보더는 누굴 향해서 있는 거냐면 아이템이 게임한테 가져가기 위해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액션이나 getInfo나 select start 이런 것들은 다 렌더러가 게임을 호출할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얘가 갖고 있는 책임이 누굴 향한 책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정리해보면 UML 정식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하기가 편하긴 했어요. 입문하실 때. 그러면 누굴 향한 메소드들인지가 정리가 되죠. 그러한 요령으로 정리를 해가면 이런 식으로 렌더러도 일부는 게임을 향해서 메소드가 열려있지만 일부는 서브 렌더러를 향해서 열려있단 말이죠. 그쵸?
이 서브 렌더러에서 부르겠죠. 서브 렌더러 어디 있니? 여기 있다. 서브 렌더러에서 어떤 서비스를 부른다? 멤버 렌더러에서 준비하고 있는 얘네들을 다 서브 렌더러가 사용할 거란 말이야. 거꾸로 서브 렌더러에 있는 이 기능들은 누가 사용한다? 렌더러가 사용하겠죠. 이 화살표 방향의 반대쪽에 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메소드가 있단 말이야. 그거를 그냥 UML에서는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기서 이거 두 개 빼놓고 보면 이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분할 거냐는 거야. 누굴 향해 있는 건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분이 되긴 한다? 이 앞에다가 아이템을 다 붙이고 렌더를 다 붙이면 구분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름에 그렇게 무식한 카테고리를 정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형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게임하고는 어떻게 통신하기로 했죠? 메시지로 통신하네요. 이게 사실 널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메시지로 통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분점이 없어도 사실은 시그니처의 일관성을 보면 메시지로 통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게임용이구나. 게임과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 게임이 누구랑? 렌더러와 하려고 그러는 거구나를 알 수가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 게임용은 메시지로 통신할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게임에서 호출할 거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변형들이 섞여 있죠. 그렇죠? 그 외에 아이템용은 당연히 여기에 아이템이 들어와서 얘가 자기 자신을 얘한테 넘겨줌으로써 얘한테 결과값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메소드의 일관성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공학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미 여러분들 코드가 일관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코드의 일관성은 중괄호의 위치가 아니에요. 뭐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휘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말이죠.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든 어휘와 어휘를 갖고 있는 시그니처 체계의 일관성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중괄호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프로그램은 메소드로 호출하는 거지 중괄호의 위치를 호출하지 않는단 말이야. 코드의 일관성은 바로 여기서 드러난다. 여기도 마찬가지. 서브 렌더러랑 대화하는 걸 보면 다 서브 렌더러를 보내서 얘가 조치를 취해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템이 게임과 대화할 때 자기 자신을 던져서 게임에 있는 결과값을 얻으려고 한 마찬가지로 서브 렌더러도 자기 자신을 던져서 렌더러한테 어떤 값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베이스에 깔린 컨텍스트도 똑같죠. 통신 방법이. 그렇죠. 그래서 이 통신 방법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드는 어휘 체계 내에서 일관성을 가져갈 수 있느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왜? 왜죠? 왜일까요? 저번 시간에 가르쳐준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원칙가치 패턴 중에 뭘까요? 항상 머릿속에 있는 원칙가치 패턴 중에 뭐가 소속되지 않으면 나는 이걸 왜 하는지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돼. 뭘까요? 가치에 해당돼요. 가치라는 건 시간이고 시간이 줄어든다는데 왜 시간이 줄어들지? 학습할 게 적어져서. 쓰면 쓸수록 더욱더 버그가 줄어들어. 이 컨텍스트상 이상해. 얘는 왜 그렇게 메소드가 안 생겼지? 그냥 알 수 있게 돼. 학습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갖고 있어서 학습할 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 방법 하나를 배우면 딴 데 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API를 다 외우지 않아도 형태만 보면 얘는 벌써 어디에 어떻게 쓰이겠다를 알게 돼. 당연히 코드의 버그가 줄겠죠. 쓰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이 모든 디자인 체계를 다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래서 개발자가 이거는 아트인 것 같아요 라는 개발자들도 있죠. 코드는 기술적인 영역이 아니라 약간 예술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학습 체계와 어휘 체계를 여러분들이 설계하셔야 된다는 게 바로 어려운 점이죠. 어렵나? 하다 보면 맨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아이템 만든 거에 비해서 몇 가지 수정된 것들도 있고 변한 것들도 있는데 대표적인 건 메시지하고의 관계 때문에 많은 것들이 도출이 돼서 인포메이션이라든가 타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만들어져 있고 타입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정 팩토리 메소드를 구현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렌더러의 역할 정리를 한다든지 이 순공학을 그리고 나서 코드랑 다시 교환해서 보면요 여기에서 뭔가 모순점을 찾아서 코드를 바꾸게 되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코드만 짜는 게 능사가 아니라 설계도를 그려보고 코드로 들어보고 같이 계속 비교함으로써 코드도 보완되고 어떤 게 올바른지에 대한 근거 서류가 남게 돼서
얘 왜 이상하게 작동해? 이거 호출했는데, 이거 호출하면 이거대로 되는 거라고. 혹은 이 메소드가 없으면, 이 메소드 빼고 구현했다고 죄송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소프트웨어는 순공학, 역공학이 같이 존재하는 게 혼자만의 세계에선 괜찮아요. 남들하고 협업하면 내가 떳떳하려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야 되고 거기에는 이러한 순공학 문서가 있어서 이거대로 구현됐다 라는 거죠. 그렇죠? 건축 얘기로 돌아갈까요? 아까 말했던 컨테이너를 연결해서 지렁이처럼 만든 집이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를 평가하려면 그게 설계도면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면 알아요. 설계도면이 없으면 누가 와도 잘못되는지 잘 되는지 얘기할 수 없게 된다.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았다? 사장님이 와서 야 이거 좀 이쁘게 안 되냐? 를 계속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주어진 현실이에요. 컨테이너 집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가 옳은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가장 파워가 센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끝없이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지렁이 집을 보고 바로 설계도면을 그리셔야 되는 거죠. 그럼 설계도면에 사장님이 좀 이쁘게 여기다 뭐 추가하면 되겠는데 그래요? 그럼 지렁이 집 버전 1.1이 드디어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 말고 여기도 추가했으면 좋겠는데는 그 다음 번은 어떻게 되죠? 1.1에 사장님 지시하면 이거 맞는 건데 그럼 여기다 붙이는 거 1.2냐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카오스의 세계라도 레거시가 판치고 있어도 무조건 설계도면을 그리면 버전 픽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버전업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항상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는요 에이전시다 보니까 난장판인 곳으로 굉장히 많이 갑니다. 소방수로 불려가면 저희 입장에서는 외부 개발사니까 그 회사 코드가 어떻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외부 개발사니까 가면 그 회사 코드 전체는 나한테 뭐다? 레거시 코드인 거야. 무조건. 이게 뭘로 만들었든 제가 투입되면 무조건 그 회사 전체 코드는 다 저한테 레거시겠죠. 뭐 남이 짜장 제가 말했잖아. 여러분들은 레거시를 어떻게 표현한다? 남이 짜면 레거시. 그쵸? 내가 짜면 괜찮은 거고 남이 짜면 죽일 놈이잖아. 어쨌든 다 레거시인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기능 사양서를 즉시 정리하고 버전 픽스를 하고 우리가 만들 것들을 정리해서 기존에 있던 에러들이 나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부터 딴 것끼리 하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 만든 모듈은 이 모듈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 기존 모듈을 우리가 검사해봤더니 인수 테스트를 해봤더니 저희 인수 테스트 바로 돌리거든요. 기존 모듈에 인수 테스트에 이러이러한 게 걸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이거 고치는 거야? 아니면 이거 만드는 거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저희가. 얘들이 이거 만들려고 불렀어. 그럼 우리가 만든 거에도 이 버그는 그대로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추가한 부분에 다른 버그는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이거부터 정리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구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완벽해. 근데 윈도우 98처럼 버그가 많은 OS는 마우스 이벤트에서도 계속 누락시키는 버그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중간에 뚝뚝 끊겨. 그럼 내가 윈도우 패치하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근데 만약에 계약을 통으로 했어. 여러분처럼 이슈 티켓을 끊었어. 그럼 뭐라 하죠? 그림이 끊겨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온갖 편법을 동원하겠죠. 끊기는 경우에는 뭐 배지어 곡선으로 연결해준다 뭐 이런 삽질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끝없는 개발을 선택했기 때문이지. 버전 픽스를 했어야 되는데. 윈도우는 초당 30번 이상의 이벤트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너무 빨리 그리면 선을 연결할 수 없고 이건 윈도우 이벤트 정리하고 우리는 커버하지 않겠다라고 하든지 모든 경우에 끊어지면 무조건 직접 연결하겠다고 픽스를 하고 가든지 버전 정리를 하고 가야지만 끝없는 개발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개발이 끝나도 끝없이 이슈가 와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완전하지 않으니까. 직선으로 연결했어도 예쁘게 곡선은 안 될까요? 왜 기울기는 반영 안 되나? 이 지랄 같은 게 계속 온단 말이죠. 그 다 누구 잘못이다? 개발을 먼저 해서 그런 거야. 버전 픽스를 안 하고. 그래서 좋은 개발, 나쁜 개발 이전에 완성되는 개발을 하세요. 완성되려면 완성물이 뭔지 알아야 돼. 개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게 바로 중국 개발자 이상을 구분 짓는 방법이기도 해요. 중국 개발자들 혹은 실력자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일을 끝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칭찬해. 일 잘한다고. 왜 일이 끝나겠어? 어디가 끝인지 아니까 끝나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사내에서 평가를 받거나 계속해도 야근하고 쟤는 퇴근하는데 난 되게 억울해. 대부분의 이유는 어디 있냐면 내 일의 끝이 어딘지 나도 몰라. 그러면 변명은 뭐죠? 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나 전날 열심히 했는데 이거야. 하지만 남이 보기엔 얘는 한 일이 없는 걸로 보여. 끝낸 일이 없는 걸로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번 하고 있는 일의 끝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일의 끝이야 하고 정의해야 돼. 중간에 새로운 게 들어오면요. 그게 우리 일상이잖아요. 근데 상무님이 이것도 하려는데요. 아,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전 픽스를 해야 돼요. 그거는 이번 버전 말고 그 다음 버전 걸로 할 거고, 이것도 다 개발하고 이것도 개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미 3개를 개발해야 되고 하나를 더 개발해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끼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개발하나 이렇게 개발하는 시간이 똑같지 않나요? 그쵸? 제가 이거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끼워서 4개를 하는 시간이나 이렇게 끼워서 4개를 하는 시간이 똑같잖아. 시간이. 그러면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항상. 버전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끼어들어도. 그럼 여기 끼어도 여기 끼어들어도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일을 항상.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버전을 끝내고 그 다음 버전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 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이 버전이 끝났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이 다음 걸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시간은 똑같이 걸려. 그렇죠? 시간은 똑같이 걸려. 만약에 이걸 버리고 이걸 하는 상황이면 다른 얘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똑같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되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뭐다? 목표나 지식에 기반을 두고서 실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모든 기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한 정의는 제 나름대로의 정의가 아니라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이런 정의야. 전 세계 공통적인 정의예요. 공학이라고 부르는데 이 공학적인 측면을 우습게 보시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능력자야. 능력자가 되려면 반드시 뭘 만드는지를 정의하고 만드세요. 그러면 뭘 만든지 정의했으니까 그 다음번 절차는 뭐다? 그 다음번 절차는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버전 픽스를 해? 핫픽스의 리스트를 적을 수 없는데 어떻게 핫픽스의 버전을 만들 수가 있어? 그쵸? 그럼 할 일의 저상이 한국말로 적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애매모호하지 않게 잘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뭐뭐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건 티켓의 내용과는 굉장히 달라요. 왜일까요? 티켓은 개발의 목표로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쁘게 빠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개발 목표를 바꾸면 서버 클라이언트가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지 업로드 압축은 여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레이턴시 목표를 몇 초에서 몇 초로 평균을 줄이겠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티켓의 목표하고 우리의 목표는 굉장히 달라. 목표 리스트가 나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 나옵니다. 경영학에서는 VMSA라고 해서 순차적인 목표와 행동 지표라는 게 있어요. 비전으로부터 미션을 도출하고 미션으로부터 스트래티지를 도출해서 스트래티지에 맞는 각 액션 단계로 분리하는 단계가 있는데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본 거죠. 우리에겐 골이 있죠. 메이븐 예를 들면 골이 있고 골을 위한 여러 가지 스텝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골을 한국말로 정의하는 데 성공했으면 그 다음번에 이 스텝을 전부 다 한국말로 만들어야 돼요. 싹 다 하나도 안 빼놓고. 그러면 서버의 이미지 압축 부분을 찾아가지고 이미지 압축기에 어디 코드를 어떻게 고칠 거야까지 다 써 있어서 얘만 따로 인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평가를 받을 때 단위 테스트로 평가를 받고 싶으시겠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의 단위 테스트에 1도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 관심 있는 건 여러분들의 인수 테스트예요. 로그인이 안 되는 이유는 고작 여러분들이 디버깅을 위해서 첫 번째 플래그에 주석을 걸어놓은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 얘는 무능력해서 로그인을 구현하지 못한 걸로 봐. 인수 테스트만 중요하다. 단위 테스트는 관심이 없는 거야. 이 세상은. 그럼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는 전부 다 인수 테스트로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든 기능을. 그렇죠? 그래서 개발자들은 단위 테스트만 짜고 싶지만 세상은 인수 테스트에 관심이 없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내 코드를 어떻게 인수적으로 확인할 것인가를 인수 테스트 프레임워크 이런 거 찾아보지 마시고요. 항상 어떻게 개발한다? 호스트 코드부터 개발해서 만들면 도는 걸 눈으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장 안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머릿속으로 뇌피셜로 연락짜고 마지막에 뭘 돌려보려고 그래. 안 돌아. 디버깅 2달 동안에 뭐 이렇게 거죠. 조그만 거 만들 때마다 계속 돌려보고 확인해서 도는 걸 실제로 환경에서 도는 걸 계속 확인하면서 개발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안 돼. 잘. 이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중에 폭탄 같은 걸 확인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엉망진창이겠지 보나 마나. 항상 액추얼 엔바이러먼트에서 도는 걸 확인하면서 개발 전진시켜야 돼. 내가 이만큼 만들었으면 이게 잘 도는 걸 여기서 본다. 본다.
TDD로 설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TDD로 개발 진행해보면 좋은 점은 뭐냐면 TDD가 실제 구동되고 있기 때문에 구동되는 거 눈을 보면서 전진할 수가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는 도는구나. 내 뇌피셜이 아니라 진짜 도는구나. 근데 유닛 테스트를 심각하게 하면 기능만 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바스크립트로 계속한 스택을 쌓아가지고 스택이 막 100개까지 쌓였어요. 근데 단위 테스트에서는 스택을 100개 이상 안 쌓았기 때문에 제규에서 안 죽고 잘 돌아. 100번을 돌려도. 근데 실무에서는 그 함수를 함수 안에 함수에서 호출했어. 바로 다 죽는 거잖아. 앱은 그냥 다 죽는단 말이야, 통째로. 스택 오프로에 걸려가지고. 원래도 아슬아슬 했으니까. 내가 이 함수를 단위 테스트로 혼자 테스트할 땐 괜찮았지만 이 함수를 사용하는 함수가 다시 제기를 돌면 죽는 거죠. 그쵸? 제기가 쌓여가지고. 꼼짝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인수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환경에서 실제 쓰려고 그러는데 도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안 되면 어디까지 고친다? 설계까지 다 뜯어 고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왜? 전에 설명했지만 객체 지향으로 성능이 안 나오거나 제기로 성능이 안 나오는 건 고칠 방법이 없다. 이유는 바르게 짰으니까. 바르거든. 로직이 틀린 데가 없어. 근데 죽는 거야. 따라서 다 뜯어 고쳐야 돼. 싹 다. 기저부터. 여기가 제기에 아예 안 도는 자료 구조를 가져오든지 반복을 처리할 수 있게끔 아예 구조 자체를 다 바꾸든지 아니면 레이턴시가 안 나오면 이 통신을 아예 없애든지 이렇게 다 뜯어 고치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미리 돌려봐야 돼. 미리. 무조건.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레이아웃 사용하실 때 앱 개발하셔보면 컨스트레인트라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이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은 어떤 거에 가깝냐면 자바스크립트 CSS에 있는 플렉스 레이아웃과 앱솔루트 레이아웃을 섞어놓은 거랑 되게 비슷해요. 두 개의 기능을 다 작동하거든요. 이놈들이. 자동 배치도 하고 우리가 레프트 라이트를 직접 줘서 배치도 하고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어떤 기능이 갖고 있냐면 컨스트레인트는 부모 안에 어떤 놈을 놓고 이 놈으로부터 이 옆에다 뭘 놓겠어. 이런 거가 가능해요. 그러면 A로부터 오른쪽으로 얼마 떨어진 곳에 B를 놔야지 B로부터 밑에 얼마 떨어진 곳에 C를 놔야지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 공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C가 천천히 커지는 애니메이션을 돌리는데 부모가 커지고 있어. 그럼 제기 호출이 몇 번 일어날까? 미친 듯이 일어나겠죠? 미친 듯이. 상호작용을 계산해야 되는데 얘도 트리거고 얘도 트리거고 얘의 작동이 얘의 위치를 영향을 미쳐. 뭐 이걸 같이 반복해. 얘 때문에 얘가 바뀌었는데 얘가 바뀐 것도 얘 때문에 또 얘에 다시 영향을 준단 말이죠. 이 일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나요.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는 건. 최적화를 안 하면 둘이 핑퐁 치다가 그냥 죽어. 그냥 죽어.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을 잡을 때는 잡고서 무조건 돌려보고 확인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상황은 됐지만 둘이 핑퐁 치면서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얘가 커지는 바람에 얘가 위치로 옮겼는데 얘가 위치로 옮기면 얘의 패딩 때문에 얘도 커져야 돼.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물론 죽기까지는 안 하고요. 컨스트레인트 리커시브 한계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돌면 이제 더 이상 못 돌게 OS가 막아주거나 아니면 진동하는 폭이 어디에 수렴하면 더 이상 안 돌게 만들거나 이런 안전장치는 있지만 실제로 앱을 구동해보면 엄청 기어가는 거죠. 뭐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어떤 알고리즘을 적용하거나 이럴 때는 실제 구동 환경을 돌려봐야 돼요. 아이폰에서 가장 웃기는 건 이런 거예요. PC용 에뮬레이터가 아이폰보다 더 빨라. 그래서 PC용 에뮬레이터에서 부드러운데 아이폰에서 느려. 그런 일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항상 구동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마자 계속 확인해가면서 전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웹사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안 되면 개발은 점점 힘들어져요. 다 여러분들 단계의 얘기예요. 여러분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게 중급까지의 세계고요. 고급 단계에선 더 다른 걸 요구하게 됩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서 내가 실제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적인 기법으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 다음 단계는요. 꼴을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아니 미친, 꼴을 어떻게 모르고 프로그램을 짜지? 여러분들은 꼴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기보다 낮은 수준의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는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하죠. 응용 프로그램은 대체 뭘까요? 뭘 응용한 거야? 뭘 어플리케이트해서 만드는 건데? 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겠죠. 우리는 영어권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보고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은 뭘 하는 거냐면 주어져 있는 어플리케이터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팅을 해가지고 돌아가는 애들이 다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럼 얘의 한계는 어디죠? 어플리케이터 가지고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여러분들이 필라테스 학원 가면 필라테스 학원에 있는 기구 가지고밖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필라테스라는 학원이 갖고 있는 기구를 어플리케이터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취할 수 있는 동작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인 거예요. 그러면 더 정확하게는 필라테스의 학원에 있는 클래스의 수업 내용, 커리큘럼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인 거야. 그럼 이 어플리케이션의 한계는 어디에 정해져 있죠? 어플리케이터들의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맥스가 어플리케이터들의 한계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윈도우 어플리케이션 만들면 한계가 어디에 있다? 윈도우즈 API에 있다. JVM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JVM API의 한계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만약 자바스크립트로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브라우저의 한계 내에서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이야. 어플리케이터를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이걸 왜 낮은 수준이라고 부르냐면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죠. JVM이 만드는 게 어려워. 사이트가 만드는 게 어려워. 윈도우 만드는 게 어려워. MS 워드 만드는 게 어려워. 당연히 어플리케이션보다는 밑에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다. 어플리케이터 플랫폼을 만드는 편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OS라고 얘기하기는 좀 미묘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감싸는데 큰 목적이 있는 용어예요. 그에 비해서 베이스 프로그램이나 기저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진짜 주제로 들어가 봅시다. 베이스 프로그램들, 플랫폼 프로그램들은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만드나요? 근데 어떻게 만들었어? 내가 잡아가지고 무슨 짓 할 줄 알고 어떻게 JVM 만든 거야? 내 윈도우에서 뭐 굴릴 줄 알고 윈도우 API 설계했는데. 이건 알고 만들었잖아. 게임이 이거 쓸 거 알고 만들었죠. 이게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다. 어플리케이션은 알아. 얘가 뭘 제공해야 될지 알고 있는 거야.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어플리케이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터 입장에서는 이 객체망을 서로에게 어플리케이션이자 어플리케이터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응? 그러나 플랫폼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떻게 설계했을까요? 자바에서는 스택이나 큐 구조를 제공하고 있어요. 어레이 리스트도 제공하고 있고. 근데 왜 서클 큐는 제공하지 않고 있어? 그래프 형식에 대한 정적인 구조체도 왜 제공 안 해? 라고 생각해봤어요? 더 나가볼까?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으로 링크드 리스트를 어레이라는 이름을 제공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정적 배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팝하고 쉬프트하고 정적 배열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링크드 리스트 기본적으로 제공해. 근데 왜 그래프는 제공 안 하지? 왜 나중에 맵과 셋은 추가했는데 링크드 셋이나 링크드 맵은 따로 분리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구나. 자바스크립트 ES6가 되면서 오브젝트하고 맵이나 셋은 다 링크드 맵, 링크드 셋이기 때문에 순서가 보장돼요. 여러분들 오브젝트 리터럴에서 A는 3, B는 5라고 쓰면 for in으로 돌려도 A 나오고 B 나와요. 순서 뒤집박죽으로 안 나온단 말이야. 다 링크드 리스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얘들이 링크드 해시 맵이란 말이지. 왜 이것만 제공해? 그냥 해시 맵은 제공 안 하고? 왜? 왜 이런 디자인을 결정한 거야? 왜 클래스를 제공 안 하고 프로타입을 제공하지? API 이전에, API 사용하는 개발자 수준 이전에 플랫폼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해봤어. 더 나아가 볼까요? 플랫폼은 운영되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만든 응용 프로그램도 똑같이 응용해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실행되지 않고 실행 환경에서 돌아가게끔 설계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설계자들은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이게 바로 어플리케이션의 목표가 없는 프로그래밍의 세계인 거죠. 그쵸? 그쵸? 여기로 올라가게 되시면 고급 개발자가 됩니다. 스프링 어떻게 만들었는데? 스프링은 무슨 웹사이트 만들 줄 알고? 그쵸? 그쵸? 예. 그렇게 해서 여기로 올라가시는 단계가 되면 고급 개발자인데 먼 나라 이웃 나라 같잖아요. 회사 팀 큰 중견기업 이상은 다 이런 사람들이 팀장급이거나 실장급이거나 그래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이런 거 해요. 기저층 만들고, 기저층 만드는 게 다 손으로 만들진 않아요. 갖고 와서 조립할 수도 있고, 본인이 개념이 충만하면 나의 플랫폼에 이런 걸 밑에다 깔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 첫 시간에 배웠던 레이어링 기억나시죠? 레이어. 이 레이어가 층층이 있다는 거죠. 윈도우즈 입장에서 JVM은 어플리케이션,
자바 입장에서 JVM은 플랫폼. 스프링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짜신 사이트의 컨트롤러들은 어플리케이션. 층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난 설계자는 목표가 없는 플랫폼 프레임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얘를 목적별로 층을 다 나눠가지고 만들 수 있겠네요. 레이어로. 응? 그쵸?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OS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다고 합시다. 그럼 미친 척하고 그냥 OS를 다 만들어도 되지만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야. 밑에 리눅스 커널 깔고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오디오 모듈, 미디어 모듈, 뭐 IO 모듈 이런 거 다 깔고 그 위에 안드로이드 OS 깔고 프로그래밍 해석층 깔고 가상 머신 깔고 이렇게 해서 만든단 말이죠. 그렇죠? 플랫폼 설계자가 레이어로 구분해 가지고 유지 보수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만든 거야.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얘기 자체가 뭔지 이해도 안 됐잖아요. 훨씬 발전한 거잖아. 객체망이 있고 레이어가 있다는 걸 사실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세계가 앞으로 충층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입문할 때가 어려운 거예요. 어디까지의 소프트웨어 세계가 있는지 자체가 처음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이걸 통해서 입문하고 나면 아 이제 우리는 객체망 구성한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심지어 객체 하나의 역할 책임을 다 분리해가지고 구성한 것도 힘들어 죽겠어. 근데 얘가 알고 봤더니 되게 조그만 지구 같은 녀석이 있고 이 위에 우주 있고 갤럭시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발은 되게 보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천재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천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주변에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 무슨 보람이 있냐면 그런 여러분들이 계속 팔 수 있을 정도의 세계가 있어요. 개발은 우습지 않게도. 다른 학문처럼 우습지 않게 얘도 파면 계속 갤럭시가 나오니까 똑똑한 여러분들이 계속 도전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분야죠. 꺾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질리지만 않으면 되고. 그래서 위로 쭉쭉 가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윈도우 만든 아저씨들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가장 모던 OS인 맥OS나 윈도우 10 같은 거 만드는 아저씨들 또 만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뭐하고 있을까? 이 아저씨들. 예를 들면 리눅스 토발지 뭐하고 있을까? 리눅스 만들고 있어. 이 미친놈이 아직도 개발자야. 그렇죠? 이 윈도우 만드는 애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혹은 오피스 만드는 애들 뭐하고, 오피스 거의 플랫폼이거든요. 오피스 만드는 애들 뭐하고 있을까요? 개발자예요. 프리랜서예요. MS 쪽 프리랜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에 층층이 쌓여져 있는 레이어들을 한 겹씩 한 겹씩 내려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인문 개발자일 때는 뭐 하냐면 회사의 가장 말단 어플리케이션 중에 덜 중요한 것부터 입문하시게 되겠죠. 회사 생활이. 그 다음 그럼 뭐 하세요? 여러분 다 보나마나 뻔해. 다 관리자 페이지 만들고 있겠지. 그쵸? 덜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실수되는 거.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진짜로 B2C용 어플리케이션에 투입되게 되세요. 그것도 요즘 회사들은 크니까 단계가 많아요. B2B 솔루션 투입되고 B2B2C에 투입되고 그 다음에 B2C에 투입돼. 네, 그쵸? 예를 들면 회사의 콜센터용 어드민부터 만들어. 이거 완전히 사내 B2B잖아. 이거부터 다들 이게 아픈 경험이지만 마주해야지 우리를 마주합시다. 그렇죠? 이거 만들어. 그 다음번엔 뭐예요? 배민이라고 예를 들면 사장님 사이트 B2B이긴 한데 대고객 서비스용 B2B야. 그 다음번에 드디어 배민 앱을 만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여기까지가 다 뭐다?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예요. 그 밑으로 여러분들이 더 상향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전체 뭐가 있어요? 다들 회사 가면 컴포넌트 팀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사내 전체의 컴포넌트나 서버 컴포넌트나 프론트 컴포넌트를 제어하는 전체 컴포넌트 플랫폼 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 옮기시게 되겠죠. 더 나아가면 기존 플랫폼 팀이라는 데로 또 가게 되고 정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밟아가는 게 일반적인 회사의 수련 방법인데 여러분들이 특출나게 능력이 뛰어나면 바로 점프해서 들어가요. 네. 보면 알거든. 아 얘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거 돌릴 필요 없다. 그냥 바로 보내자 플랫폼으로. 보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테크트리가 있어요. 이게 바로 리스크가 작은 어플리케이션을 꾸준히 반복하는 거예요. 실력 향상이 늦어가지고 단계를 점프하지 못하고 이걸 꾸준히 반복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능숙해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익스퍼트 비기너의 이 트리를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깊어지는 뎁스 레이어로 내려가지 않고 이 레이어를 계속 치고 다니게 돼요. 그것도 되게 잘 쳐. 얘만 치면 이게 되게 잘 쳐져. 그럼 얘는 계속 여기 있어. 문제는 연봉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여기를 잘해서 인정받는 걸로 연봉이 오르는 비율을 100이라고 합시다. 하나 옮길 때마다 1000
뭐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 레이어를 옮기는 거에 따라서. 이 동네에서 익스퍼트 비기너로 빠지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들 빠지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고 공부가 싫으니까. 여기서 벗어나서 깊은 세계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컴퓨터 세계에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선호를 없애세요. 나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좋아. 나는 아이폰이 좋아. 나는 맥이 좋아. 나는 인텔리제이가 좋아. 나는 자바스크립트가 좋아. 난 자바가 최고인 것 같아. 이걸 다 버리라는 거야. 그게 안 중요해. 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 개발물이 돌아가기만 하면 돼. 이걸 빨리 깨달으실수록 더 밑에 레이어로 내려갈 방법이 좋은 거죠. 안드로이드 OS 개발한 놈이 순수주의자라서 OS를 한 땀 한 땀 다 내가 만들었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밑에 리눅스를 깔았을까? 안 깔았을 거 아니에요. 선호가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호를 많이 제거하시고 자기의 이제 트리를 찾아가지고 되도록이면 보다 기저 레이어로 들어가실 수 있게끔. 그럼 이제 기저 레이어에 가면 갈수록 성능이 더 중요해지겠죠. 기저 레이어에서 예를 들면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스트링에 있는 트림이라는 함수가 느리고 빠른 건 프로그램 전체 인터넷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야. 그렇죠? 왜냐하면 이 기저 플랫폼의 메소드는 이 전국민이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바 9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드 리스트의 해시맵 찾는 속도는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플랫폼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미친 최적화를 하려고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 알고리즘 최적화하는 거의 여파랑 크롬이 느린 거랑 비교가 되나요? 안 되잖아. 크롬은 그러니까 엄청 빨리 짜리려고 노력을 하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맨날 뭘 강조하죠? 걱정하지 마. 막 써. 포 아무리 돌려도 괜찮다. 여러분들 이 영향은 미미하다. 아무렇게 짜라.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크롬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크롬은 포루프가 0.000ms가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플랫폼으로 내려가면 이 책임이 더 막중해져요. 오라클에서 IO를 한 번에 300K를 다룰 수 있냐 305K를 다룰 수 있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으로 내려갈수록 성능이 중요해지고 메모리에 대한 교환이나 자료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밑으로 내려가시려면 기본기를 닦으셔야 돼요. 당연히 성능이 좋은 언어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고 싶다라면. 스크립트 언어는 기본적으로 성능이 나빠요. 그럼 스크립트 언어가 아닌 컴파일 언어들은 성능이 좋은 편이죠. 하지만 이 언어들도 계속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은 언어들도 알아야 되고 성능이 나쁘지만 생성성이 뛰어난 언어도 알아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들 자바스크립트 최적화 하든 안 하든 성능 차이는 미비해요. 그냥 크롬이 빨라지면 문제 다 해결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공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다고 해도 복잡한 도메인을 정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꼭 필요한데 방법론이 알려진 게 몇 개 없다고 그랬죠. 제가 보기에는 배우기 쉬운 게 객체지향론이에요. 이게 그나마 쉬운 거야.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정도는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저랑 계속 시간을 보내가지고 한국 끓이기 정도는 그냥 눈에 들어와 이제. 그쵸? 근데 잠깐 잊어버리시고 처음 한국 끓이기란 게임을 멍하니 쳐다볼 때의 느낌을 봐. 내가 이거 짤 수 있나? 이거 어떻게 짜는 거지?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이제 이 정도는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복이 쉽진 않아도 이건 객체로 분리해서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인드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나중에는 크롬을 보고 분리해서 이거 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눈이 생기겠죠? 안 생기나? 걔는 다 직원이라니까 똑같아. 여러분들하고 그냥 봉급받는 직원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 항상 기억하시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기억하시고, 우리는 자꾸 하위 레이어를 노리고 있다. 그걸 위한 훈련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 백엔드 개발자들이 돈을 많이 받는지가. 백엔드 개발자를 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프론트랑 맞닿아 있는 백엔드 개발자로 생각하시는 면이 많아요. 프론트 개발자들은. 얘네들은요, 백엔드 개발자 사이에서는 프론트 개발자라고 불러요. 백엔드 프론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백프론트라고 부르는데, 백프론트는요, 백엔드 레이어 중에 제일 어플리케이션이겠죠. 스프링 컨트롤러 짜는 애들. 그쵸? 스프링 컨트롤러 짜는 애들보다 조금 위대한 애들이 누구죠? 스프링 다오 짜는 애들이잖아. 그쵸? 여기보다 약간 밑에. 스프링 다오 짜는 애들. 스프링 다오 짜는 애들보다 약간 더 위대한 애들은 누구예요? 아세요?
미들웨어 프로토콜 짜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서버 간 통신의 프로토콜 짜는 애들이 있습니다. 얘 좀 더 위대한 애들. 더 위대한 애들은 이거 아키텍처 짜는 애들이겠네요. SI는 이 정도밖에 깊어지지 않아요. 남의 솔루션을 만들기 때문에. 자기 솔루션 안 만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SAP나 뭐 이런 솔루션 회사에 가면 더 깊어질 수 있지. 그래서 단계가 있는데 프론트 개발자는 자기 시각으로 보니까 백엔드를 백프론트만 보고 나랑 비슷한데 얘는 왜 돈이 많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쉬워. 백엔드가 돈을 많이 받는 건 밑에 레이어로 갔을 때고요. 프론트 개발자도 그럼 밑에 레이어로 가면 돈 많이 받겠네요? 당연하지. 여러분들 크롬 만들어봐. 연봉이 얼마겠나?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엑스코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 비주얼 코드 만들 수 있거나 연봉이 얼마겠어? 당연히 어느 분야든 간에 밑으로 내려가면 돈이 크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한 레이어 내려갈 때마다 얼마큼 인력이 줄어들게요? 한 번에 10,000분의 1씩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느낌상은 거의 10,000분의 1씩 줄어요. 그러면 레이어를 고작 2-3개만 내려가도 아까 백엔드 제가 위대한 단계 3단계 얘기했죠. 3단계만 내려가도 얘네들은 시장이 거의 없는 거죠. 얼마나 없는지 아세요? 회사당 1명. 200인 이하 회사면 회사당 2명 이하야. 그러면 투자 100억 이상 받는 스타트업 인원 막 100명씩 있어. 여기 몇 명? 2명. 2명 정도 있는 거야. 그 회사도. 그 레이어 3까지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럼 레이어 4 이하로 내려가는 애들은 걔네들은 다 네이버 카카오 있는 거야. 없어. 여기에는. 예를 들면 카카오 AI 스피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없는 거야. 중소기업에. 10,000분의 1씩 주니까 없는 거예요. 걔네들 거기가 있는 거야 다. 걔네들을 살 수 있는 이 바이어의 능력이 그 큰 회사들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하겠지. 뭐 텐서플로우 응용해가지고 뭐 화상이 다 하면 돼. 어플리케이션이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라인 AI 스피커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 그럼 여기 입점도 하고 어플리케이션도 올라오고 얘네 API 이용해가지고 스피커 어플리케이션 나오고 여기 주문해가지고 웹 API 연결도 해주고 뭐 이런 걸 여기까지 레이어에 내려오면 거의 없는 거예요. 시장이.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에 도달만 할 수 있으면 회사 고르시면 돼요. 회사 고르시면 됩니다. 개발자는요. 레이어만 낮출 수 있으면 회사 골라다녀요. 실제로도 그래요. 이미 밑에 레이어에 있는 사람들은 회사 그냥 골라다닌단 말이에요. 다닐까 말까 이러다가 다닌단 말이죠. 게다가 영어만 되시면 전 세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00분의 1씩 줄어드는 건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전 세계 공통입니다. 미국 가도 없어요. 미국 가도 없고 일본 가도 없고 중국 가도 없습니다. 그 단계에만 도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저번 시간에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약간 변형한 버전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액션을 위한 엑스트라 시스템 및 뭐 XY 보더 셋 이런 것들은 다 비슷했죠. 셀렉트 언셀렉트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것도 비슷하고. 그러면 뭐 몇 가지 변화점은 있긴 하지만 게임을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자, 게임을 천천히 봅시다. 게임은 게임만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맞아. 제 코드 변했죠. 크롬 72부터 클래스 속성이 지원됩니다. 이게 바로 클래스 속성 문법이에요. 클래스 안에 변수명을 기재하고 값을 할당해서 세미콜론 찍으면 인스턴스의 속성으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컨스트럭터에서 만들지 않고 직접 자바처럼 속성을 선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브라우저와 크롬 70이면 다 돼요. 이것 때문에 엄청 자바스러워졌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아진 점은 뭐냐면 이게 속성법이 생겼기 때문에 정적 속성을 되게 쉽게 선언할 수가 있게 됐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이걸로 해석이 되죠.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기존에는 이 문법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클래스 바깥에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선언 다 끝나고 제일 끝에 game.a는 3이라고 제가 따로 선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 안에서 선언할 수 있는 게 이제 되게 편리해진 점이죠. 제가 신기한 유틸리티를 하나 만들었는데 얘는 타입스크립트가 아니니까 이니셜라이즈를 할 때 얘 타입을 명시하고 싶어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under types라는 걸 이니셜라이즈 밸류를 할 때 배열 타입으로 정의했잖아요. 그러면 types라는 건 배열인데 이 안에 타입 인스턴스가 들어오는구나를 보고 알 수 있게 됐죠. 그럼 제가 이니셜라이즈 밸류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끝입니다. 이니셜라이즈 발에
의미는. 인자를 받아서 널 리턴하는 아무것도 아닌 함수죠. 마킹하기 위한 녀석인 거예요. 어떤? 타입을 마킹하기 위해서 만든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빈값을 둬도 되는데 굳이 부독불 이니셜라이즈 bar을 통해서 아이템의 게임이라는 변수에는 게임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들어올 것이고 타입 데이터에는 타입 데이터가 들어올 거고 얘는 숫자가 들어올 거고 얘는 펄스고 얘는 아이템형이 들어올 거고 뭐 이런 것들 다 명시하고 있잖아요. 아니 프로그램 부하도 걸리고 귀찮은데 이거 왜 하죠? 원칙가치 패턴? 뭐? 같이 나중에 유지보수하기 편하다. 타입 마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응? 타입 마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주석으로 표시하면 안 되나요? 주석보다 더 좋다. 왜? 이니셜라이즈 시점에 게임이라는 클래스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없으면 에러 날 거니까. 반정적이라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데 걔를 사용하는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면 당연히 뭐 이런 정도도 할 수 있지만 되게 멋진 건 아이템이라는 팩토리 함수를 얘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쵸? 아이템이라는 팩토리 함수의 스펙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줄 수가 있죠. 이해했어요? 아이템에 들어갈 팩토리 함수,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팩토리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여기다 다 적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얘한테 뭘 넣어줘야 될지 이해하기도 되게 편해졌죠. 단순 타입뿐만 아니라 복잡한 타입들도 다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표현이 되는 거죠. 아, 얘는 배열인데 타입의 배열일 거야. 까지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언어의 표현력을 언어가 지원하지 않아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언어가 다른 언어 같은 표현력이 없어라고 절망하실 게 아니라 이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으로 표현력을 높여주면 되고요. 큰 부하만 걸지 않는다면 상관없어요. 네. 뭐 이게 부하가 얼마나 걸린다고? 가치가 더 높은데, 그쵸? 가치가 더 높은데 개발자의 시간보다 비싼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선언시에 타입을 좀 명시해서 기초값들을 잡아줄 수가 있죠. 뭐 이런 정도고 실제로 이니셜라이즈 bar은 무조건 널로 넘기니까 아무것도 안 돼 있겠죠. 객체 레퍼런스는 다 널로 잡아줄 테니까. 그래서 게임은 컬럼, 로우, 그 다음에 추상 팩토리 메소드인 타입들을 갖고 있는 타입스 배열을 갖게 되고요. 각각의 타입 하나는 추상 팩토리 메소드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만들어내거나 그와 쌍이 되는 서브 렌더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동시에 같은 쌍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객체의 책임을 하나로 몰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객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렌더러에서는 렌더러 받아들이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템스와 메시지를 아이템으로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꿔주는 위크맵 두 개가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 다음에 셀렉트에서는 최초의 고른애부터 마지막 고른애까지 계속 링크드 리스트를 알아야 되니까 프리비어스 아이템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컨스트럭터가 하나의 설정 객체인 세팅을 받아들이는데 세팅의 상세한 스펙을 여기다 기술한 거예요. 세팅에는 컬럼이라는 필드와 로우라는 필드, 타입스, 렌더러 같은 필드들이 있을 건데 얘네들을 속성으로 잡아준 거죠. 원래 있던 속성에 일치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그전보다 더 가독성이 좋아진 부분은 그전에는 컨스트럭터에서 최대한 속성들을 정리해서 확정 지어줬는데 이제는 컨스트럭터 바깥에 이미 스펙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점이 좋죠.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굳이 하나하나 코드를 살펴보지 않아도 된다. 위에 선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부터 어싱크를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예, 이제 프라미스를 생으로 대기하지 않고 프라미스 대기가 귀찮기 때문에 어싱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럭터는 자바스크립트 함수 중에 유일하게 어싱크가 불가능한 함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컨스트럭터가 실행되고 여기서 본인의 디스의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해서 어싱크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어싱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말씀을 해드리자면 프라미스 den을 대신 해주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라미스 den의 값을 리턴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어웨이트를 통해서. 자, 언제나처럼 디스에서 사용할 스펙만 추출해서 임포트한 것처럼 스펙을 추출하고 이러한 초기화 작업하기 전에 렌더러가 허튼 짓 하면 안 되니까 디액티베이트를 해두고 렌더러의 셋 게임을 프라미스로 받기로 한 거죠. 왜냐하면 렌더러가 게임을 준비하는 동안도 시간을 끌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인트로도 표현해주고 시작 애니메이션도 하고 뭐 이러면 시간이 끌릴 거 아니에요? 얘가 프라미스로 생각하면 이때 어웨이트를 대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컬렉션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컬렉션에다가 디스의 언더 애드를 모아두고 있죠. 디스의 언더 애드는 실제로 하나하나 애드를 해주는 메소드인데 얘가 프라미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프라미스를 컬렉션에다 모아준 거예요. 프라미스 컬렉션을 모아줬으면 얘를 대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프라미스 올 때린 걸 어웨이트로 대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싱크를 쓴다고 프라미스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프라미스 올이나 프라미스 레이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웨이트의 행동이 then을 기다리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이 문법이 이상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얘를 먼저 대기했으니까 이게 다 처리되고 나면 일로 온 거죠. 마치 올.then을 써가지고 일로 온 거와 마찬가지죠. 그럼 두 번째는 일단 add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두 번째는 move를 시켜야 되는데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move를 대기하기 위해서 프라미스 올을 또 한 번 더 때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배열에 있는 수학적 함수 사용할 때, 고차 함수 사용할 때 맵이 무엇인지 수학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맵은 컨버터라고 부르는 녀석이에요. 어떤 애를 바꿀 때 쓰는 거예요. 배열을 유지한 상태에서 원소들을 다른 애로 체인지할 때 그때 맵을 쓰는 거고요. sum이나 every는 원소를 관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원소들을 탐색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 sum이나 every를 쓰는 거고요. for each는 그냥 탐색을 일자로 할 때, 멈추지 않고 다 할 때. 뭐 reduce는 전에 말한 대로 원소들의 무언가를 합쳐서 하나의 원소 값으로, 이거 뭐라고 하냐면 디멘전을 줄인다고, 차원을 줄인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원래 원소가 들어있는 이 1차원 세계를 하나의 스칼라 값으로 줄이는 거죠. 그러면 사실 reduce라는 개념은 여러 군데 쓸 수 있는데 3차원을 2차원으로 줄일 때도 쓸 수 있고요. 2차원을 1차원으로 줄일 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 반대는 어떻게 하죠? 차원 늘릴 때는? 맵으로 늘리시면 돼요. 맵으로 차원을 늘리면 됩니다. 원래는 원소 하나였는데 얘를 쌍으로 만들어서 배열의 배열로 만든다든지 차원을 늘릴 때는 맵을 사용하시면 돼요. 차원을 줄일 때는 리듀스를 사용하고 차원을 넓릴 때는 다시 맵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아이템스라는 녀석을 오타 있다. 제 아이템들이 싹 들어있는 이 아이템스라는 배열을 어떤 걸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거냐면 렌더 무브 인 프라미스로 변환을 해서 원소를 바꿀 거란 말이죠. 이게 맵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숫자가 딱 뭐랑 일치한다? 정확하게 아이템스에 있는 숫자랑 일치하겠죠. 최초에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것만큼이 무브의 프라미스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맵은 다른 말로는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투사라고 그래요. 그럼 투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 프로젝터처럼 투사라는 건 뭐냐면 프로젝터에 이 렌즈에 요만한 상이 있는데 이게 저게 투영이 된 거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모습이 있는데 어떤 필터를 거쳐서 그 모습이 다시 투영되는 걸 투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프로젝션이라고 그래요. 쏴주는 걸. 그럼 이 프로젝션 할 때 변형이라는 걸 일으키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젝터 안에 요 렌즈 안에 요만한 상이 들어있는데 쏠 때는 이만해지잖아요. 그렇죠? 확대라는 프로젝션을 한 거란 말이에요. 얘는. 그러면 원근이 표현되는 프로젝션 하면 우리 3D 프로젝션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다 투영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원본을 변형했지만 원본이 변형이 됐지만 원본의 숫자가 늘어나거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걔가 정확하게 다시 투영되는 거. 우리 바늘 상자 이용하면 상이 거꾸로 투영되죠. 그것도 투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상이 어디 가진 않지만 변형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이게 맵이에요. 맵이 프로젝션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이템스에 있는 숫자의 원소는 똑같은데 이 원소가 프로젝션 돼가지고 바뀌는 거야. 프라미스로. 그쵸? 수학적 프로그램의 모든 개념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일부 개념들은 정확하게 아시면 쓸 때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맵을 쓰는 이유는 아이템스를 프라미스로 바꾸고 싶어서 라고 생각하면 프로젝션이구나. 아, 맵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템의 XY 얻어서 아이템의 포스 바꿔주고 메시지는 아이템을 메시지로 바꿔준 다음에 메시지 아이템에다 아이템을 설정해 주는 걸로 메시지를 세팅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렌더러의 이니셜라이즈도 어웨이트 해주고 렌더를 다시 액티베이트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전보다 훨씬 더 방어적으로 사방이 프라미스로 작동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된 체인 지옥이 없기 때문에 지역 변수를 공유한다든지 된 사이에, 예전 같으면 이 컬렉션 배열이 여기로 못 오죠. 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변수들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지역 스코프를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라미스를 감싸는 또 다른 스코프 영역이 필요 없이 이 안에서 지역 변수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비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동기적인 스코프 공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어싱크를 쓸 때 굉장히 장점이에요. 체인 문법도 없어지고 일자로 펴지니까. 자, 실제로 아이템을 생성하는 애들을 봅시다. 컬럼하고 로우를 받아들여서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건데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려면 아이템을 직접 게임이 생성하면 게임이 아이템의 지식을 다 갖고 있었고 태어나야 되잖아요. 나중에 아이템을 확장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얘는 순수하게 아이템을 추상 클래스인 아이템으로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아이템을 상속받은 구상 클래스 아이템에 대한 지식은 다 누가 갖고 있냐면 추상 팩토리라는 녀석이 갖고 있어요. 추상 팩토리는 아이템을 상속받은 구상 클래스를 만들어내긴 하지만 리턴한 구상 클래스에 대해서는 얘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템으로 볼 뿐인 거죠. 부모형으로. 감이 안 오니까 감이 안 오니까 제가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다형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객체지향에서?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폴리모피즘을? 폴리모피즘은 뭘까요? 모르겠죠? 들어봤지만 모르겠죠? 한 줄로 설명 못하면 다 모르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한 줄로 얘기하면 뭐냐면 부모형이면 자식형이 올 수 있다요. 끝. 그 반대가 아닙니다. 부모형이면 자식형이 대신할 수 있다가 폴리모피즘의 핵심이에요. 애매모호한 한국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고유명사예요. 그 의미는 부모형이 올 수 있는 자리라면 자식형이 올 수 있다요. 이게 폴리모피즘의 한 줄짜리 정의예요. 그래서 부모형이 올 수 있다면 자식형이 올 수 있다. 이 말을 약간 변형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 말 다시 써보면 내가 부모형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에 자식 객체를 집어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게 폴리모피즘의 핵심이에요. 자식이 부모를 대체한다. 그렇죠?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대체하는 게 아닌 폴리모피즘은 폴리모피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코드 대부분을 보면 폴리모피즘의 역을 사용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어떻게? 자식 자리에 부모를 집어넣거나 자식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사용하려고 그런다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코드에 뭐가 남발한다? 에즈가 남발되는 거예요. is나 as가 남발된다는 얘기는 형을 확인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형으로부터 자식형을 추출하려고 그러는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다 다양성을 깨먹는 행위다. 다양성, 폴리모피즘을 객체지향에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식형이 부모형을 대체할 때 일어난다. 당장 만들어 보죠. 당장. 자, 여기 부모인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곧장 상속해서 자식 아이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얘가 그럼 폴리모피즘에 의거하여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데
원래는 이 아이템으로 제가 new 아이템을 받고 싶단 말이에요. 이러면 아이템 액션이 성립하겠죠. 근데 이거는요, 여기에다 normal 아이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밑에 코드를 볼까요? 이 밑에 코드 입장에서는요, 액션을 호출할 수 있는 이유가 노멀 아이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템인 것만 알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함수에서 제가 아이템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아이템의 액션을 호출하는 건 아마도 충분할 것이다. 왜? 아이템 클래스에 보면 액션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함수를 우리는 F라고 부릅시다. 그러면 저희가 F한테 당연히 이렇게 넘겨도 되지만, 그렇죠? 폴리모피즘에 의거하여 부모가 올 수 있는 자리에는 누가? 자식도 올 수 있다. 이게 성립하는 거죠. 이게 폴리모피즘의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두 번째 코드에서 콘솔 로그에 뭐가 호출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노멀이 나오나요? 아이템이 나오나요? 이 정도로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노멀이 나오죠. 왜 노멀이 나온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혹은 프로토타입 체인상 얘가 더 앞에 있는 체인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뭐 때문에 노멀이 나온다고 확신하세요? 부모에도 액션이 있고 자식에도 액션이 있는데 왜 자식께 호출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걸 확신하시니까 제가 더 어려운 퀴즈를 낼게요. 자, 이제 뭐가 표시될 것 같으세요? 여기서. 왜요? 원리상 뭔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노말이 호출되는 이유가 설명이 되세요? 이거 노말이 호출될 것 같아요? 아니면 아이템이 호출될 것 같아요? 왜요? 자바스크립트 코드의 원리로 설명하시면 객체지향이 아니라 사실은 객체지향 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언어 설계자가 자바스크립트를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든 거예요. 자, 자식 객체나 부모 객체나 다 부모 객체로 인식을 했다라면 부모에 있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다는 게 폴리모피즘인 거죠. 그렇죠? 근데 부모가 사용하는 메소드는 여기에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부모는 어째서 가까이에 있는 자기 메소드를 쓰지 않고 부득불 참조해서 멀리 있는 메소드를 사용하냐는 거죠. 왜? 왜 이런 원리를 만들었냐는 거야, 언어를. 그렇죠? 다양성의 반대편인 대체 가능성 때문, 아니, 내적 독립성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대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군지는 잊지 말자는 거야. 우리는 미국 가서 살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거 잊지 말자.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가? 자식 객체로부터 로직을 분산해서 새로 구축하는 확장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가까이 있는 애를 취하게 되면 자식에서 확장하는 게 성립하지 않게 돼. 어디에만 성립하죠? 자식을 직접 호출할 때만 성립하게 돼. 그러면 자식이 구현한 서비스는 부모층에서 내부에서 돌릴 때는 허용되지 않고 부모 걸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식 걸로 확장된 게 내부에선 통용되지 않고 외부에서만 통용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방지해서
왜 내적 동질성이라고 부르냐? 이 용어를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없어요. 내부에서도 외부의 확장이 동질하게 작동하는 걸 내적 동질성이라고 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 내적 동질성을 설명하자면. 내적 일관성, 내적 동질성은 뭐냐면 왜 내적이라고 붙이냐면 외적으로는 얘가 호출되는 게 당연하게 보인단 말이지. 하지만 내부 로직에서 써도 똑같이 얘가 호출돼야 돼. 이게 바로 왜 내적 동질성인 거야. 그래서 내적 동질성을 부르는 거란 말이야. 정확한 의미가. 그냥 디스 컨텍스트가 자식 걸 유지하고 있어. 이게 내적 동질성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는 것처럼 내부에서 사용할 때도 외부랑 똑같이 갈 거야. 내적 동질성의 정체인 거야. 제가 대규모 인원을 할 때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일이 없어서 안 했는데 내적 동질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액션은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훅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훅. 얘가 바로 템플릿 메서드고 템플릿 메서드가 내부에서 훅으로 호출하는데 훅은 기본적으로 자신에도 존재하지만 확장한 클래스에서 존재하면 내적 동질성 원리에 의해서 확장된 쪽의 로직을 사용할 수 있으니 이때 내가 액션의 모든 기능을 몰라도 클래스만 확장하면 더 많은 액션의 기능들을 확장해 갈 수 있을 거야. 따라서 내적 동질성이 힘을 발휘하려면 다형성의 근간을 두고 있어야 된다. 다형성의 근간을 두고 있어야만 여기에 수많은 자식들이 대체해서 들어갈 수 있고 수많은 자식들이 대체해서 들어갔는데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만 호출하는데도 의미가 있는 건 내적 동질성 때문입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 객체의 확장은 없는 거죠. 그렇죠? 더 정확하게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 상속을 통한 객체의 확장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유를 통한 확장은 이 시스템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속을 통한 확장은 이 시스템을 반드시 필요해. 이 두 개가 쌍으로 필요해. 하지만 소유는 이 두 개의 쌍은 사용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익숙한 사람한테는 상속으로 이 두 개의 원리를 겸해서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은 상황이 복잡해지면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을 외우는 거야. 어려워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을 사용하지 않는 데서는 이 두 개의 원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왜 원리라고 부르냐면 법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배운 그 원리 맞아요. 원칙. 그냥 그렇게 정한 거야. 그냥 그렇게 정했단 말이야. 외우고 있어야 돼. 이 로직이 안 드러나요. 이걸 보고 얘가 아니라 얘가 호출된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냐고. 그쵸? 로직으로 알 수 없잖아요. 규칙이기 때문에. 그냥 정해놓은 거란 말이야. 객체지향 전체 세계에서 정한 거예요. 다 같이 모여서. 문건까지 기억이 안 나네. 그 회의 문건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하자라고. 객체지향에서는 이렇게 가자라고 정했단 말이에요. 정해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 기법을 바탕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나온 거란 말이죠. 이 수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로직을 보고서 설명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노말인 걸 알고 있어. 왜? 여러분들 짬밥 먹어가지고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약속한 거야. 객체지향 프로그램은 다 이렇게 작동해야 돼.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만족시키려고 그렇게 생겨 먹은 거죠. 더 정확하게 설명해드리면 내적 동질성과 다형성, 대체 가능성을 한꺼번에 충족하는데 간단하게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포인트 역참조를 안 쓰는 시스템을 생각해봤더니 체이닝을 쓰면 되겠구나. 왜? 앞에 있는 것부터 골라지니까. 그러면 체이닝의 끝을 상속받은 걸로 한 마지막 객체로 바라보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프로타입 체인 시스템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근데 프로타입 체인의 가장 큰 단점은 뭐죠? 체인. 일자 체인이죠? 그쵸? 상속 트리를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자 전승밖에 안 돼. 상속 구조가 일자로밖에 안 돼. 이러한 제약상을 갖고 있죠. 프로타입 체인은. 제 부모가 두 개일 수 없잖아요. 근데 자바만 해도 인터페이스 받고 클래스 받고 여러 개 받을 수 있잖아요. 얘는 하나밖에 안 된단 말이지. 왜냐하면 체이닝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프로타입 체인 시스템은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 간략한 구조도, 훨씬 더 덜 복잡한 관계 구조도에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로타입을 채용한 브랜든 아이크는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웹에서 쓰는 언어의 개발 범위가 이 정도지. 이 정도 체이닝 시스템으로 객체 지향을 만족시켜준 거로 충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응? 그렇죠. 자바스크립트에 이제 인터페이스 구문이 들어오면 이제 프로타입 체인 시스템은 안 되겠죠? 안 되죠? 참고로 내부에 클래스가 작동하는 방법은 이미 프로타입 체인 시스템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에다 당해봤죠? 뭐라고 나오지?
슈퍼를 안 불렀을 때 아, 네. 뭐라고 나와요?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디스를 사용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익스텐드한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슈퍼로 호출하지 않고 디스를 사용해 보시면 만나는 에러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주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와요. 원래 프로타입 체인 시스템에서는 생성자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주 생성자, 부생성자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이 ES6 클래스 시스템에서는 생성자가 익스텐드 하지 않은 애들은 다 주 생성자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노멀 아이템의 생성자는 부생성자가 돼. 그러면 기존에는 모든 자바스크립트의 객체는 다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주 생성자의 인스턴스가 부생성자를 체이닝 시켜주는 식이야. 놀랍죠? 옛날에 ES5까지는요, 여러분들이 객체를 만들면 생성자라는 놈이 마지막 자식 객체를 만들어낸 다음에 어플라이 같은 걸, 어플라이 따위를 이용해서 함수를 그냥 체인해서 불렀을 뿐이지 생성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응? 옛날 프로타입 체인 시절에, ES5 시절에 부모 클래스를 합치려고 이렇게 흉내내가지고 만든 거 보면 부모 클래스 점 어플라이 해가지고 디스 보내가지고 체이닝 시킨 것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냥 함수를 컨텍스트만 전달해서 부른 거지 생성자라는 개념이 없을 때야. 그렇기 때문에 객체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마지막 자식 객체를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끝난단 말이야. 이 디스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만들어져. 지금은 자식 객체에 있는 생성자에서 디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가 부생성자면 연결되어 있는 주생성자를 계속 찾아 들어가요. 주생성자에서 만들었어. 그럼 디스는 주생성자 거일 거 아니에요? 이 디스를 부생성자한테 넘겨줘요. 여러분들 디스 넘기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하죠. 원래는. 디스라는 변수를 재정의할 수 없잖아. 여러분 디스는 3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하는데 이 언어는 하는 거야. 주생성자에서 디스를 만들고 부생성자의 디스라는 내장 변수에다가 이 객체를 꽂아. 그리고 여기서 또 변형한 다음에 이 디스를 그 다음번 생성자에다 꽂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생성자의 디스를 해보면 위에서 꽂은 게 내려가지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이 디스 바인딩이라고 부르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은 드디어 코어 객체 상속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이템 익스텐드 어레이라고 하면 왜 얘가 진짜 어레이 객체일까요? 주 생성자가 어레이이기 때문에 어레이를 만든 게 나한테 디스로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구문을 사용하면 가장 부모 객체 걸 만들어서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펑션을 상속받았으면 나의 인스턴스는 펑션이야. 내가 데이트를 상속받았으면 내 인스턴스 디스의 정체는 데이트다. 오브젝트가 아닌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원리에 의해서 자바스크립트 클래스는 이미 프로타입 체인이 아닌 거예요. 이미 아니야. 따라서 앞으로 인터페이스보다 도입될 수 있는 거죠. 이미 프로타입 체인 버렸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절대로 ES5 방식으로 클래스를 만들면 안 돼요. 호환이 안 됩니다. 호환 안 되는 코드를 제가 짜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호환 안 돼. 호환 안 되기 때문에 ES6 이후에선 무조건 클래스 구문으로만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펑션을 쓸 때와 에로 함수를 쓸 때는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펑션을 쓰면 두 가지 기능이 추가되죠. 펑션만의 디스가 생성되는 것과 아규먼트 객체가 생성되는 거죠. 근데 아규먼트는 이미 레스트 인자로 대체할 수 있죠. 아규먼트 잊어버리자. 디스가 통용되는 경우밖에 없네요. 디스는 왜 통용되지? 우리 배웠잖아. 메서드니까. 근데 프로타입 방식으로 클래스 만들면 안 된다며. 그럼 펑션으로 디스가 들어온 일은 없는 거네. 왜냐하면 클래스의 메소드 구문을 만들 거니까 디스는. 따라서 펑션을 쓰는 경우는 없는 거네. 맞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ES6 세계에서 펑션이란 키워드 자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코드를 보면 에로 함수 아니면 클래스 메소드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펑션은 하위 호환성을 위해서 있는 키워드인 거예요. 걔로 함수를 만드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놀랍죠? 그래서 펑션이라는 키워드는 사장될 키워드고 실제로 모던 코드에서는 에로하고 클래스 구문을 이용한 메소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내적 동질성과 대체 가능성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하셔야지만 객체 지향 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쉬운,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
템플릿 메소드라는 패턴의 원리도 이 두 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타입인 거죠. 내적 독립성은 앞으로 더 나와요. 더 나오고 대체 가능성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 가장 전략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바로 다형성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부모형을 받아야지만 향후 그 자리를 다양한 자식형들이 와서 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부모형을 받고 자식형을 나중에 확장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이 원리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타입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아이템을 받아들여서 팩토리를 통해서 아이템을 만들어낸다고 그랬는데요. 여기 우선순위를 가름하는 데는 잠깐 넘어가고 결국에는 타입스 배열에 있는 애를 하나 랜덤으로 골라서 타입을 얻었겠죠. 이 타입에게 get 아이템이라는 팩토리 메소드를 때려가지고 실제로 아이템을 얻게 되는 코드예요. 그쵸? 여러 팩토리 중에 한 놈을 랜덤하게 얻어서 그 팩토리한테 get 아이템이라는 팩토리 메소드를 하나 때려가지고 걔한테로부터 아이템을 얻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받는 거는 폴리모피즘에 의해서 부모형인 아이템을 받았으니까 딱 아이템 추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만 이 안에 사용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에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사용한다든지 향후 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쓰는 건 다 아이템 추상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는 메소드만 쓸 거란 말이죠. 아까 여기로 돌아와 보면 메시지만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가 바깥쪽에 노출 안 하고 클래스 패밀리까지만 아는 애들을 제가 언더를 많이 붙여놓잖아요. 이렇게. 나중에 가면 이것도 다 샵으로 붙겠지만. 이러면 액션은 노출되어 있지 않으니까 아이템이라고 받았으면 제가 쓸 수 있는 메소드가 MSG밖에 없잖아요. 제가 만약에 자식 클래스에다가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으면 테스트라는 메소드를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안에서. 여기는 아이템 테스트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는 부모형밖에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는 부모형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테스트를 쓸 수는 없다. 그래서 객체 지향에서는 항상 더 추상형으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위기 보면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안 어려우니까 제가 전개할게요. 왜 추상형을 더 받으려고 그럴까요? 구상형을 받지 않고. 왜 여기서는 이렇게 안 받는 거야? 그냥 함수 2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노멀 아이템하고 밤 아이템 뭐 이런 거 계속 함수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왜 함수 하나에서 다 처리하려고 더 어려운 추상형, 더 제약적인, 기능이 더 쪼꼬민 형을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이 알고리즘 대체 어떻게 하고 싶어서 더 기능이 적은 혹은 더 추상적인 레벨에 있는 형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지 대체? 이게 동의가 되세요? 왜 함수 2개 안 만들고 여기에 더 추상형을 받아가지고 어렵게 프로그램 하려고 그러는지? 응? 위임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서 이게 진짜 지식인데 책에 보면 잘 안 나오죠. 우리가 보다 폴리모피즘을 이용해서 부모형을 받으려고 그러는 이유, 나중에 자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는 건 당연한 건데 왜 부모형을 받으려고 그러냐 이거야.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한 자식형이 와도 이 알고리즘은 작동한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자체가 F의 책임이죠. F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얘가 오든 그 미래에 누가 오든 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짜고 싶은 거네요. 특정 타입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넓은 형에 의존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싶은 거네요. 그쵸? 얘만의 이런 짠 기술들을 이용해서 이 알고리즘을 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것만 가지고 어떻게든 이거 짜보려고 그러는 거죠. 응? 왜? 그건 알겠어. 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요.
일반화된 알고리즘을 짜야지만 알고리즘이 순수하게 하는 일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제네릭 프로그래밍이에요. 제네릭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려져 있는 건 타입 제네릭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제네릭하게 만들 수 있는 건 타입뿐만이 아닌 거죠. 알고리즘이 됐든 타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제네릭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네릭한 알고리즘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쪽에 더 추상적인 형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 인티저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더블로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넘버로 받는 게 더 나을까요? 뭐 이런 문제인 거죠. 제가 인자를 받을 때 인티저라고 확정지어서 받으면 인티저의 특성을 이용해서 뭔가 연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인티저로 대표적으로 할 수 없는 연산이 뭘까요? 나눗셈이에요. 인티저는 인티저끼리 나눴을 때 인티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쵸? 정수라는 거는요, 곱셈과 덧셈, 뺄셈에만 닫혀있고 나눗셈에는 열려있어요. 그래서 걔는 나눗셈을 하면 정수가 아니게 돼요. 하지만 덧셈, 뺄셈도 위험하죠. 왜? 인티저는 형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플랫폼은 4바이트를 의미하는데 4바이트를 넘어가는 덧셈을 하면 망가지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형을 특정 지으면 특정 지을수록 알고리즘은 어떻게 된다? 협의적으로 구성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if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제약 조건을 걸어야 돼. 그렇죠? 그럼 이 형에 대한 제약 조건을 없앨 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이 특화될 수 있는 여지를 여기다 준다는 거죠. 이 구상적인 형에 들어가면 원래 이 알고리즘이 해결해야 될 문제를, 공통적인 문제를 얘의 중복 코드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만약에 모든 자식들이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여기에 메소드가 있을 거야. 아이템에. 그쵸? 만약에 진짜로 모든 아이템들이 해결해야 된다는 문제라면 여기에 충분한 메소드가 있을 거야. 그래야지 모든 자식들이 해결하는 공통적인 문제를 여기다 기술할 수 있으니까. 얘만 가지고 충분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식이 10개인데 이 자식 10개가 똑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단 한 개라도 자식들한테 남아있으면 안 돼. 왜? 중복 코드가 일어날 거니까. 만약에 공통되는 모든 코드들을 다 모았다 하면 반드시 부모의 한 번만 기술되겠지. 드라이 하겠지. 이러니까 추상형을 받는 게 정상이겠지. 그쵸?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상형을 지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확장성 있는 다양한 객체의 자식들을 고려해 보면 중복되는 요소는 전부 다 부모의 한 번만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부모형을 받게 되는 알고리즘을 짜는 건 되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뭐죠? 여기서 자식별로 분기했다는 얘기고 이 안에는 에즈로 분기해서 싸고 있을 테고 그럼 자식마다 코드가 분산돼서 각각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책임은 하나의 함수가 아니라는 증명이야. 여러 개의 함수라는 증명인 거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 함수의 모든 내용은 쪼개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 자식마다 따로 처리할 로직이면 자식에 들어있겠지. 모든 자식이 공통으로 처리할 거면 여기 있겠지. 따라서 여기엔 어떠한 경우라도 부모형 외에 받을 일은 없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부르지 않고 얘의 메소드를 그냥 호출하면 되니까. 따라서 자식형의 메소드로 호출하든지 아니면 부모 타입을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 함수는 부모형을 받는 거 외에는 경우의 수가 없다는 거야. 요점은. 그래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짰으면 자식형을 쓰는 건 자식의 메소드로 호출해서 끝냈을 테고 그 자식만의 로직이니까. 자식들이 통째로 들어와서 해결할 공통의 문제를 여기다 기술했다면 당연히 부모형만 받으면 되는 거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죠. 코드를 제대로 짰으면 두 가지 경우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추상형을 받았던가 자식의 메소드를 호출했던가. 여러분들 코드는 반대로 돼 있죠. 온갖 형들이 들어오면 에즈로 나눠가지고 자식 메소드를 따로따로 호출하려고 그러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메소드를 잘못 만들었던지 공통 요소를 제대로 안 뺐던지. 그래서 그 부분이 객체 설계에서 어려운 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공통 요소로 처리되지만 폴리모피즘의 동시에 내적 동질성에 의해서 이 메시지가 사용하는 액션은 각각이 다 다르게 작동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선 일관되어 있는 지시서만 내리는 거죠. 이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인 지시를 낼 때가 있고 추상적인 지시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면 어떤 일이 생기죠? 결과를 확신할 수 있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자율성이 없어져요. 추상적인 지시를 내리면 추상적인 지도만 할 수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가 획득할 수 없는 대신에 여러분들의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즉 여러분들의 권한이 세지고 저의 권한이 약해지는 거에 이 교환인 거죠. 제가 추상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 개발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인 거죠. 그럼 다들 알아서 개발하는 대신에 저는 이 클래스의 개발 품질을 장담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넘어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내준 숙제 코드 30번째 줄까지 다이어그램 그래서 모레 3시까지 제출하세요. 이러면 저한테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이 품질 권한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반대로 마음대로 공부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체적인 지시, 추상적인 지시의 차이를 알겠죠. 객체 간 통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객체 간 통신은 제가 일을 못하기 때문에 쟤한테 부탁하는 건데 내가 할 일이 아니라서 부탁하는 건데 부탁할 때 친구야 나 요즘 어렵다.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고 야 3시 50분까지 3,260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럴 때 내가 그 자금력이 없는 건 맞는데 도와달라고 할 때 표현하고 여러 가지다. 그러면 제가 자율성을 부여해서 도와줘. 그러면 어떤 애는 저한테 300원 주고 어떤 애는 10,000원 줄 거란 말이에요. 이 자율성을 보다 허용하는 쪽은 확장에 열려있는 프로그램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들 일괄로 야 이번 내 생일 부조금 다 3,500원 통일했어. 이렇게 되면 다 3,500원 받겠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이렇게 많은 인간이 필요해? 이 사람 한 명을 복제 인간으로 만들어도 되잖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확장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거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다 배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변화 오픈 OCP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이라고? 솔리드에는 솔리드의 SO 두 번째에 있는 오픈 클로즈 프린시플은 뭐냐면 수정에는 열려 있고 수정에 닫혀 있고 확장에 열려 있는 걸 얘기해요. 확장에 열려 있다는 건 앞으로 확장되는 거에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야. 수정에 닫혀 있는 건 안에 있는 로직들은 확장된다고 고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로직이 친구들이 들어올 때마다 처리하는 저의 로직이 나 좀 도와줘 정도로 만들었다면 아무리 다양한 친구가 들어와도 제 로직을 고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네. 확장해도 제 내부에 수정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수정에 닫혀 있는 거죠. 대신에 확장에 열려 있어. 도와줘 그럼 저 펠놈도 있을 거고 돈줄 놈도 있을 거고 다양한 놈들이 들어온단 말이야. 다양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어디까지? 제가 추상적으로 표현할 때까지. 추상형을 상대하는 때까지. 구상형을 상대하지 않을 때까지. 따라서 솔리드 원칙에 의해서 OCP를 달성하는 원리도 당연하게 이거예요. 폴리모피즘을 이용해서 보다 추상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추상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솔리드 원칙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객체 지향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 지향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다 추상형에 있는 추상 메소드를 이용하는 대신에 확장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얘만 해도 메시지는 뒤에 좀 열어주세요. 랄까 끝났잖아. 10시잖아. 뭐지? 오자마자 가겠는데? 그렇죠? 하지만 여기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이죠. 클래스 200개 찍어내면 다 다른 액션 만들 거잖아요. 그럼 얘는 들어온 아이템이 부자인지 거진지 잘 모르겠지만 추상적으로 부탁하고 있는 거죠. 도와줘 정도. 따라서 아무리 많은 클래스가 들어와도 인스턴스가 만들어져도 얘는 안에를 안 고치고서 그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얘기였고 그럼 문제는 뭐죠? 이 아이템을 얘밖에 모르잖아요. 응? 이 F 함수는 아이템을 얘밖에 모른다고. 이런 애들은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은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호스트 코드가 알고 있다. 최종판이 알고 있어. 얘는 컴파일 돼도 몰라. 영원히. 미래의 아이템 다시들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야. 자자선선은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그거는 최종 결과물을 마지막에 취합하고 있는 코드만 알아요. 그럼 얘는 아이템만 받을 수 있는데 얘한테 이런 애나 밤 아이템이나 이상한 아이템을 꽂아주는 애가 필요한 거죠. 그쵸? 즉 외부에서 나에게는 아이템 타입을 반환하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아이템 타입의 실제로 알맹이를 깨보면은 밤 아이템, 노멀 아이템 이런 애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몰라.
그게 진짜 밤 아이템인지 뭔지. 왜? 부모는 자식이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다 부모로 보인단 말이야. 부모 메소드밖에 안 쓸 거라서. 객체지향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이게 책에 보고 배우기가 너무 어려워요. 객체지향, 아키텍처도 아니야. 객체지향 처음 듣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구체적으로 듣는 게 앞으로도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얘는 아이템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얘는 인자로 아이템을 열어놨죠. 근데 객체는 인자로 열어놓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 원할 때 만들 때는 어떻게 해? 내가 객체라서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데? 이건 공급받는 거잖아요. 근데 게임에서 블럭 만드는 게 내가 만들고 싶을 때 매번 만들어야 되잖아. 인자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고. 호스트 코드에서 한번 꽂아주고 끝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원할 때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아이템에 대한 지식이 이거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만드냐고. 따라서 이거 만들어준 애를 친구로 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친구가 어떤 친구는 노멀 아이템을 만들어줄 것이고 어떤 친구는 밤 아이템을 만들어줄 것이야. 근데 걔가 뭘 만든든 간에 걔가 만들어진 결과물을 나는 뭘로 인식한다? 아이템으로 인식할 것이야. 그러면 어떤 진짜 자식 객체를 만들지는 그 팩토리에 있는 지식인 거고 나는 팩토리를 받아들여서 팩토리한테 아이템 줘 그러면 얘가 아이템을 난 뚝하게 주는데 이게 무슨 아이템이 난 관심 없어. 아이템의 부호 메소드만 쓸 거니까. 그쵸? 그래서 팩토리를 제가 공급받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팩토리를 공급받아야지만 이 팩토리가 저한테 아이템을 줄 거고 팩토리가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나는 관심 없다는 거야. 팩토리가 알아서 줬겠지 좋은 거. 그래서 객체지향을 하면 종단 클래스의 부속품을 얻을 때 확장에 열려있는 이상은 무조건 팩토리로부터 공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얘는 결코 마지막 끝까지 얘를 모을 거기 때문에 누군가 이거 아는 놈이 저한테 와가지고 주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의외로 디자인 패턴에서 가장 중요한 패턴을 추상 팩토리 메소드로 본단 말이야. 걔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아. 얘가 마지막에 얻을 방법이 없어. 그럼 이 코드를 다시 봐. 타입스가 팩토리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어떤 팩토리는 노멀 아이템을 줄 것이고 어떤 팩토리는 밤 아이템을 줄 것이야. 수많은 이 팩토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팩토리들을 모아놓은 게 이 팩토리 배열이란 말이죠. 이 팩토리 배열에서 한 놈 고르면 그 놈이 팩토리겠죠. 이 팩토리 중에 한 놈한테 제가 겟 아이템을 달라고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아이템을 주는데 이 아이템이 과연 뭘까요? 몰라. 그 팩토리가 만약에 밤 팩토리였으면 밤 아이템을 저한테 투했을 테고 노멀 팩토리였으면 저한테 노멀 3번 아이템을 주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아이템을 받는 거지. 그렇죠? 50필 따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처음부터 팩토리를 받아들이게 된다. 컨스트럭터에 보면 팩토리들을 이미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아이템 팩토리 하나만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추상 팩토리 메서드를 받느냐면 아이템하고 쌍을 이루는 서브 렌더러가 같이 있단 말이야. 밤 렌더러하고 노멀 렌더러 완전히 다르게 생겼단 말이지. 밤은 폭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응? 라이언이라는 아이템을 할 때는 데이터의 내용도 틀리지만 그림 그릴 때도 틀리잖아. 렌더러 쌍으로, 즉 하나의 아이템을 얻으면 이 아이템하고 정확하게 쌍을 이루는 렌더러 객체도 있단 말이지. 제가 페퍼로니 피자를 시키면 그걸 구성하는 도우와 치즈와 구성물이 다 일치해야지만 피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피자 공장이라면 피자 재료를 주문할 때 페퍼로니 공장한테 주문해야지 재료 세트가 와가지고 완전한 피자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얘도 마찬가지야. 세트로 받아야 된단 말이지. 반드시. 쪼개지면 안 돼.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쪼개서 받으면 어떻게 되죠? 제가 조립하게 된단 말이야. 누가? 게임이 조립하게 되겠지. 게임이 어떻게 올바로 조립하냐는 거야. 밤 렌더러와 노멀 아이템을 결합하는 로직이 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바르게 조립하냐는 거야. 바르게 조립한 법조차도 다 누가 갖고 있어야 된다? 팩토리 메소드가 갖고 있어야 된다.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추상 메소드 팩토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레시피를 알고 있다는 거야. 이 새끼가 이거들의 레시피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레시피의 조합은 하나의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얘는 아이템을 달라고 그러면 노멀 아이템을 주고 렌더를 달라고 그러면 노멀 렌더를 줄 거고 또 다른 팩토리는 아이템 달라고 그러면 밤 아이템을 줄 거고 렌더를 달라고 하면 밤 렌더를 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아이템 3번을 주는 아이템 렌더러인데 아이템 3 렌더러가 아이템 달라고 했더니 아이템 3이라는 아이템을 줬어요. 렌더러 달더니 그냥 노멀 렌더러 주고 있어. 이것도 지 정책인 거야. 얘가 알고 있는 거야. 그 정책을.
그럼 이 팩토리가 언제 만들어질까요? 팩토리 인터페이스만 제공되고 팩토리 실제는 마지막 호스트 코드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얘만이 그 모든 레이어에 있는 구상 객체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그렸던 아키텍처 기억나요? 베이스, 그 다음에 구상 클래스들, 그 위에 호스트 코드 레이어가 있잖아. 호스트 코드 레이어가 돼야지 구상 클래스 리스트를 다 알고 있단 말이지. 이 위에서 가야지만 구상 팩토리 메소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단 말이지. 얘네들이 레시피를 알고 있는 거지. 얘를 공급받을 거란 말이야. 공급받으면 얘네들은 뭘로 인식된다? 추상 팩토리 메소드로 인식되니까 얘한테 get 아이템과 get 렌더를 부르면 어떤 추상 객체인 아이템과 렌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객체가 매번 생성되는 게 아니야. 고정된 객체가 생성돼서 내가 받으면 돼. 이런 경우에는 직접 팩토리를 제가 호출하지 않고 직접 주입받아도 되겠죠. 게임이 생성될 때 아예 아이템 객체가 하나밖에 필요 없으면 new 아이템 객체를 박아줘도 되잖아요. 그쵸? 지금 함수 아까 메모장에 보면 new 노멀 아이템을 인자에 직접 넘겨준 것처럼 만들어 넘겨도 되잖아요. 이것도 호스트 코드에 다 점점이 있으면 귀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객체 관계에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어서 필요한 애들한테 다 넣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애를 뭐라고 부른다? DI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불러. 얘가 얘를 의존하고 제가 쟤를 의존하는데 얘한테 이걸 넣어줘야 되고 쟤한테 이걸 넣어줘야 해서 조립해가지고 얘한테 보내주고 다 줘야 돼. 왜? 마지막 애만 호스트 코드에 있는 최종 구상 객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DI가 필요하냐? 게임이 받아야 되는데 아이템을. 게임이라는 클래스는 생성 당시에 자식 클래스들을 모른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가? 마지막 최종 보스가 모든 자식 아이템들 다 아는 입장에서 게임에 꽂아줄 수밖에 없으니까 DI가 필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객체가 세션마다 만들어져 혹은 싱글톤이야 혹은 리퀘스트보다 때마다 만들어져 뭐 이런 외부 규칙에 의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게 규칙이 정해져 있으면 DI를 이용할 수가 있어. 근데 얘는 왜 DI가 안 되죠? 왜 팩토리를 받았을까? 너무 제멋대로거든. 지워지고 나면 내가 지워진 칸만큼 만들 거야. 뭐 이걸 어떻게 정의할 거야? 외부 DI로. 정의가 안 되잖아. 왜? 라이프 사이클이 없으니까. 아, 내가 이만큼 폭파시키면 이만큼 만들 건데? 이런 거잖아. 이걸 DI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쵸? DI는 외부 라이프 사이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지휘할 때는 괜찮아. 이게 생성 당시야. 초기화 시점이야. 뭐 웹 같은 경우에 완전히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 세션에 계속 유지될 녀석이야. 어플리케이션 한 번 뜨면 계속 갈 객체야. 뭐 리퀘스트마다 만들 거야.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외부에 있는 경우에 DI가 성립해요. 대표적으로 라이프 사이클 외부에 있는 애가 누구죠? 앱이야. 안드로이드 앱 따지면 온크리에이트가 되고 온리줌이 되고 그 다음에 쭉 돌다가 온포즈가 돼서 온스탑이 되거든요. 이 라이프 사이클 다 돌아요. 앱은.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이 도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난 어떤 객체를 다시 여기다 주입해야지. 이렇게 만들면 된단 말이지. 그렇죠? 외부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경우에는 DI가 성립을 해요. 그러나 얘처럼 알고리즘을 통해서 최종 구상 객체를 만들고 싶은 경우에는 답이 없어. 팩토리를 받아야 돼. 수고하셨습니다.